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유명한 식당에서 반찬을 비롯해 음식을 재사용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장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구급 활동 과정에서 환자의 남편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했지만 1년 넘게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소방관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문제 제기 후 사건을 뒤늦게 검찰에 넘겼지만 가해자의 아내가 아파서 배려 차원에서 조사가 지연됐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속도를 내서 좀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제주의 사방가족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장맛비가 이렇게 시작되자마자 호우경보가 내렸다는데 시설물 관리 만전기하시고요. 그런데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은 너무 덥습니다. 진짜 더위를 이기는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이열치열. 보기만 해도 열이 확 올라오는 사건 반장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윤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작년 6월 뇌종양 2차 수술한다고 사반에서 응원해 주신 적 있어요. 덕분에 요즘 항암하면서 잘 이겨내고 있답니다 하신 손유정님. 자, 태국 치앙마이입니다. 골프장에 쌍무지개가 떠서 사반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하신 정현주님. 자, 경기도 양주의 지식산업센터 청소 일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푹푹 뛰네요 하신 이효연님. 우리 아들 정현규가 주말에 서울 가서 공무원 시험 칩니다. 응원해 주세요 하신 이미용님. 오늘 아침 8시 10분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지날 때 노약자석 쪽에서 내 뒤에 밀착해서 몸 문지르던 변태 할배. 당신 또 걸리면 바로 신고해 하신 이땡땡님. 자, 어제 남대문 시장 남성복 코너에서 계좌이체 하는 척하면서 입금 않고 가버린 50대 아저씨. CCTV 까기 전에 빨리 돈 보내 하신 김진수님, 안소영님, 유문식님, 정통예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에이 750. 좋습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자, 범행 동기는 생활고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미용실에 몰래 이렇게 흉기를 뒤에 숨기고 찾아갔던 그 괴한 CCTV 제보 영상 지금 나가는데요. 전해드렸죠. 천만다행. 방송 끝나고 직후에 경찰이 동선을 파악해서 긴급 체포하고 오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 자, 미용실을 몇 번 왕래한 손님이기도 했다는데, 자, 오 교수님, 범행 이유가 뭐였답니까? 지금 이제 부산 진구에 있는 그 미용실에 흉기 들고 찾아갔던 그 남성 바로 어저께 방영이 됐었죠.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 관계자는 이 사람이 사실 손님으로 그 미용실에 몇 번을 갔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CCTV에 나온 것과 같이 검은 장갑을 갖다 끼고 흉기를 들고 있는 거 그대로 이제 포착이 됐었죠. 그런데 피해자 얼굴을 보고 난 뒤에 마음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저께 저희가 예측에서 말씀드린 대로 머뭇거린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갖다가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나마 특수강도 미수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그 정도 선에서 그만둔 것이 자신과 그리고 이제 그 상대를 위해서도 정말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더 이상 못 참겠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며칠 전 개 2마리와 산책하던 이 행인. 자, 쓱 오더니 들고 있던 검은 봉지를 쓰레기통에 툭 던져놓고는 그리고는 호련히 저렇게 떠나는데요. 자, 그리고 바로 어제입니다. 같은 영상 아니에요. 또 검은 봉지를 쓰레기통에 저렇게 톡 넣고 사라지죠. 자, 행인이 버리고 간 저 봉지 다름 아닌 음식물 쓰레기. 여기저기 막 다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자, 다른 때 해도 안 되겠지만 특히 여름에 남의 집에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거 정말 이건 테러입니다. 정말 치우는 사람으로서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저 행인 저렇게 한두 번 찍힌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4-5번씩이나 밤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와서 저렇게 검은 쓰레기 봉지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툭 버리고 간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음식물 종량제 봉투가 아닌 걸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수거해 가지 않고 바닥에 맞아요. 놓고 가십니다. 그래서 아까 터진 음식물 쓰레기가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 저 제보이신 분이 저거를 치워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 이 일이 일주일에 4-5번씩이 얼마나 지속됐냐면 2년째랍니다. 예? 2년째예요. 아이고. 2년째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행인이 나타나서 저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있고요. 지난 3월부터는 버리지 말라고 경고문까지 붙여놨는데 어제까지도 똑같이 경고와 상관없이 그냥 버리고 갔다라는 거고, 제보하신 분 너무 오래 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인내심이 한계에 달았다면서 또 버리고 갈 경우에는 경찰과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겠다라고 제발 좀 그만둬 달라고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경고예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10개월 만에 불쑥입니다. 자, 오늘 화제가 된 한 커뮤니티 글인데요. 10달 전에 중고 휴대폰을 사간 구매자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답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이거 얼마 안 썼는데 액정이 나갔네. 수리비 42만 원이래요. 참. 예. 그런데 그걸 왜 저한테 말씀을? 서비스 센터 가시죠. 뭐요? 님한테 구매한 건데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 네? 본인이 10개월이나 썼잖아요. 설마 저한테 수리비 달라는 거? 이 인간 아주 웃긴 인간이네. 자, 확실히 요즘 날씨가 더워요. 다 많이들 이성의 끈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8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제보자는 지난해 8월에 휴대전화를 중고거래에 내놨고 문제없이 거래를 마쳤습니다. 당시 구매자는 깨끗하게 쓰셨네요. 잘 쓰겠습니다. 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10달이 지난 올해 6월에 불쑥 연락이 온 겁니다.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수리비 42만 원이 든다고 말하면서 10개월밖에 못 쓸 걸 27만 원이나 받냐며 비싸게 판 거라고 항의를 한 겁니다. 어허. 제보자가 서비스 센터를 가야지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 수리해달라는 거냐며 따졌더니 구매자가 얘기가 안 되는 양반이다라면서 급기야 욕까지 아이고. 했습니다. 제보자는 중고거래하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는다면서 당시 2만 원도 깎아줬는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몰래 다른 사람인 척하고 해당 구매자가 판매 중인 안경을 문의했다고 합니다. 혹시 쓰다가 흠집이 생기거나 파손되면 수리비를 지원해 주냐고 물어봤더니 이 구매자가 하는 얘기는 그건 제 책임이 아니잖아요. 파손을 제가 한 것도 아닌데요. 라면서 수리비를 요청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여기서 그쳤으면 저희가 소개 안 하잖아요. 그 정도는 뭐 많이 있어요. 더 황당한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비싸다, 수리비 내놔라라고 했던 이 사람이 다시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 휴대폰을 올립니다. 올려서 조그맣게 액정이 나갔지만 불편을 못 느꼈답니다. 조심스럽게 사용해서 상태는 양호 이렇게 올려놓고 본인은 못 쓰겠다고 보상해달라던 그 폰을. 저렴하다면서 13만 원에 올려놨습니다. 와. 사실은 본인 한 행동하고 또 이렇게 올리는 거하고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사람 뭐냐고 보니까 이렇게 중고 사이트 거래 같은 거 많이 했다고 하고요.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도 야, 이 사람 정말 특이하다. 10개월 써놓고 수리비 달라 하질 않나. 또 안 되니까 양호 이렇게 올리질 않나. 독특합니다. 그러게 말이죠.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민폐는 이제 그만. 또 나왔습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허겁지겁 계단을 오르는 저 여성. 갑자기 바지를 침을 내려놓을 새도 없이 주저앉아서 소변을 봅니다.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가족 여러분. 자, 옷 주섬주섬 찌어찌어 옷 쳐 올리고 이제 짐 챙겨서 후다닥. 자, 이제 또 내려갑니다. 차라리 실외에서 하든가 복도에서 저러면 저거 누가 치우니? 그러게 말입니다. 저기 건물 2층에 있는 제보자분이 미용실을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제보를 하신 거고요. 영등포에 있는 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밤늦게 한 11시 정도에 아침에 퇴근할 때는 못 봤는데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이제 계단에 이제 흔적이 남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치우고 나서 CCTV를 확인했더니 저 모습이 찍혀 있었던 거고요. 이 제보자분이 2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 이 건물에 나한테 물어봤으면 미용실에 물어보면 건물에는 화장실 쓸 수도 있고 그럼요. 가까운데 개방 화장실도 있는데 그거 잠깐 들어와서 저 화장실 좀 쓸 수 있겠냐고 말을 좀 하지 왜 저러셨느냐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만큼 화장실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그런 나라 없지 않잖아요.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급하다 하면 별걸 다 해줘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람들 착해요. 자, 이번에는 사진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주차된 차 옆으로 천막과 텐트가 자 그리고 저 음식 좀 보세요. 저 바로 뒤에는 푸른 바다가 그냥 확, 야 여기 완전히 명당이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옆에 이렇게 보니까 나란히 주차된 차량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주차장 빈 공간에 저렇게 텐트를 세팅했던 건데요. 난 캠핑장인 줄 알았잖아. 그렇죠. 차가 잘못 들어왔는지 텐트, 천막이 잘못 들어왔는지 좀 헷갈리는 상황인데 줄 꺼져 있습니다. 줄은 뭡니까? 주차장이라는 거예요. 바닷가가 보이는 공영 주차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빈 공간이 있으니까 아마 자기 차량하고 딱 붙여서 멋지게 텐트 이렇게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자, 이게 사실은 이제는 상식에 가깝죠. 주차장에 저런 거 설치하면 안 됩니다. 텐트는 텐트장에 가서 설치하십시오.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전까지만 해도 이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왕왕 있었고요. 9월 10일부터 이 주차장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1차 위반을 하면 여기 뭐 야영한 거나 뭐 치사 같은 거 하게 된다면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위반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 마세요. 근데 여름 휴가철이 다 지나서부터 저게 또 법이 좀 그래 됐어요. 시작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남편의 여자 사람 동료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대요. 네, 다친 남편에게 몇 번씩 전화를 하는 남편의 여성 동료, 그리고 그걸 다 받아준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사연자의 남편은 일용직 근로자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근처에 있던 여성 동료가 휴지로 남편의 다친 손가락을 감싸줬고요. 남편은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중에도 이 여성 동료가 남편에게 3번이나 전화를 해서 병원에 같이 갈까? 궁금하고 걱정되니까 전화해줘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피가 나고 아픈 상황에도 전화를 전부 다 받아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런데 정작 사연자에게는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퇴근 시간이 돼서야 야근해야 한다 이런 문자만 남겼다고 합니다. 또 검사 후 수술이 결정되고 나서야 사연자에게 전화로 당신이 걱정할까 봐 연락을 안 했다면서 사고 사실을 알렸다고 하고요. 병원으로 달려간 사연자가 여성 동료와는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상황이 다 공유됐다는 걸 알았고 너무나도 서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원한 이후에도 여성 동료가 하루 간격으로 2번이나 또 연락을 해온 거예요. 불만을 토로하자 남편은 오지랖은 맞지만 동료니까 전화한 거다. 너무 예민하게 군다면서 오히려 상대 동료를 옹호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여성 동료도 황당하지만 그걸 다 받아주고 옹호하는 남편도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자신이 정말 예민한 거냐면서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석관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참 이 여편네 정말. 서방맘을 그렇게 몰라? 당신 걱정할까 봐, 우리 마나님 걱정하실까 봐 내가 입 닫고 있었다고 했잖아. 그 도배일 하는 그 백다의 그 여자는 말이야. 사고 때 바로 옆에서 봤으니까 놀라서 그런 거고. 자기도 궁금하니까 연락한 걸 갖고 뭘 또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의심병이 도져갖고서 하여간 이 여자들이란 진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동그라미. 좋습니다. 역시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자, 다음 사연자 아내입니다. 아이고, 내가 걱정돼서 말을 안 하셨어? 웃기고 앉았는. 야, 양지열, 너 그 여편네 이름을 어떻게 알아? 야, 연락처는 언제 주고받았어? 그리고 궁금하면 한 번 전화하면 됐지. 도대체 몇 번을 전화하는 건데. 그 백머시기 그 여편네 지 서방이나 챙기라고 해. 남의 서방 엄지손가락이 깨지든 머리가 깨지든 무슨 상관인데, X. 자, 오 교수님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 여성과 남편 사이에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그 아내, 그리고 정상적인 아내라면 당연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직장 동료라고 하더라도 뭐 서로가 반말을 하는 거죠. 뭐 내가 병원에 같이 갈까? 궁금하니까 걱정되니까 전화해줘. 이 분위기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걱정을 할까봐 연락을 안 했다. 이렇게 이제 남편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여성 동료에게는 걱정하라고 연락을 하셨어요? 이럴 수가. 제가 볼 때는 이 남편이 그 여자 좀 오지랖이 넓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지랖이 넓은 것이 아니라 뭔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한 표를 던집니다. 자, 나라사랑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양 변호사님. 야, 양지열 그러지 마 이러고.
갑자기 왜 저를 그래요? 사연 속 주인공 이름이 양지열인 건데.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제 이름이어서가 아니라 의심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진짜? 합니다. 남편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시킬까 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걱정도 걱정이지만 사실 가정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겁니다. 본인이 다쳐서 혹시라도 일을 못하게 된다, 일을 좀 쉬어야 된다라는 건 가정에 대한 책임으로도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도 그 사실을 얘기를 같이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 백다혜라는 여자분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본인도 여성이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남성에게 원래 그렇게까지 이상해요. 자주 연락을 하게 되면 뭔가 좀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걸 왜 몰라요. 네, 그러니까 맞아. 그런 행동을 남편분이 중간에서 끊거나 아니면 먼저 아내분에게 이 사람이 좀 이상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아 진짜. 네. 자 이에 대한 반론. 자, 일단 요 드러난 사연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전화를 했냐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손가락 다쳤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 직후 또 그 이후에만 전화 왔고 우리 사연자분 바로 조치를 취했던 것 같아요. 왜 자꾸 전화하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뭐 바람을 핀다든지 부정행위를 한다든지 좀 하긴 어렵고 저는 이제부터 뭐 못할 것 같거든요. 잘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심하기 좀 그렇다. 이 그러면 생각이 박 듭니다. 변호사님 썸 정도까지는 인정? 손가락 다쳐가지고 하는 건데 뭐 그 썸인 것 같은데도 2, 3일밖에 안 됐잖아요. 조치됐습니다. 통신조회 해봐야 합니다. 통화 기록이 더 있는지.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 궁금해지네요. 네, 가족분들은 좀 이상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레이크 루이즈님, 다쳐서 그 순간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저건 지나치고 뭔가 이상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또박이님은 선 넘는 오지랖이 아니고 바람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YMH님은 여자 동료가 걱정해줄 수는 있지만 좀 나갔네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 마장 제보 메일 카톡 제보 채널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 사시는 곽장선 이경은 부부님 보고 계시죠? 두 분이 어느 날 아이스크림 그 콘을 드시려다가 포장 캡 부분에 인쇄된 날짜를 놓고 의견차를 보이다가 결국 부부싸움을 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보시죠. 자 패널 분들도 같이 봐주세요. 2024년 5월 21일이냐 아니면 6월 21일이냐 5냐 6이냐 경은님 아내분은 6이 맞다. 장선님 남편분은 5가 맞다. 티격태격 하셨다는 거죠. 자 저희에게 판단을 내려달라 하셨습니다. 정답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올려주시죠. 5냐 6이냐. 자 패널들 먼저 이건 6이다 손.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5. 자 정답은 5입니다. 예 이게 뭐라고 5. 광주광역시의 한 유명한 식당에서 반찬을 비롯해 음식을 재사용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 고깃집에 대한 제보가 왔습니다. 30년 가까이 장사한 유명 맛집이라는데 이번 사건 좀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식당인데요. 이 식당은 소고기, 육회, 돼지고기 등 고기를 주로 판매하고 있는 고깃집입니다. 축산기업 중앙회 지정 모범업소라고 하는데요. 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평가도 높게 나옵니다. 5점 만점에 4.3점인데요. 후기에도 호평이 대다수입니다. 현지인이 인정하는 맛집이다. 재료가 신선하고 맛있다. 양이 푸짐하다. 밑반찬 하나하나가 다 맛있다. 이런 칭찬들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 손님들까지 찾아와서 줄을 서서 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깃집에서 직접 일을 하셨던 전 직원분이 저희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못 씹는 것 빼고 전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사람이 입으로 씹어서 먹을 수 없는 그릇, 젓갈, 이거 외에는 나갔다 들어온 거는 다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 부추는 겉절이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겉절이에서 그날 들어온 것도 나가지만 더 경악스러운 거는 그날 마지막에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걸 물에 씻어놔. 그래서 그 다음날 써. 선지는 물에 씻은 거 나왔잖아요, 동영상에. 이렇게 바구니 넓은 데다가 물 뿌리면 밑으로 하다 빠져요. 그러면 고기하고 선지가 나면 이거 불려요, 이제 또.
그래서 다시 끓여서 나가고 반찬용 뭐 이렇게 서비스로 주는 거 아주 뭐든지 무슨 모든 음식 나갔다 들어온 거는 다 재활용하니까. 지금 저는 이 영상을 미리 다 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처음 보시거든요. 다들 이 영상이 나간 중간에 다들 큰 충격을 받으셨는데, 자, 양 변호사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제보자분 주장이긴 합니다만 영상이 또 뒷받침하고 있죠. 일단 김치 기본적으로 나갔다 들어온 거는 다 반찬통에 다시 담는다. 물론 재활용하기 위한 거고요. 선지국이 서비스로 나가는 모양입니다. 근데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 구멍 뚫린 소쿠리에 넣어서 탈탈 털면 한번 끓일 때 묻었던 파, 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다 빠져나가고 남은 선지들은 지금 저렇게. 다시 물에 씻어서 다시 끓여서 내놓는다라고 하는 저렇게 거고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깃집에 가면 이제 부추 겉절이도 이렇게 파무칩처럼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씻어서 담아뒀다가 재활용을 한다고 하고요. 저는 마지막이 제일 충격적이에요. 그 고깃집 가면 천엽이나 간, 생고기 같은 것도 서비스로 한 접시에 조금씩 주잖아요. 예. 그것도 단반통에 담았다가 다시 든다는데 이거 날로 먹는 거잖아요. 익히지도 않고. 저는 이거 너무 무서운데요? 정말 무서운 거는 이제 박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예, 충격적입니다. 뭐 앞에 말했던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안 되는 거지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상 품목은 기름장, 고추장, 고추, 상추 등등입니다. 기름장을 어떻게 새로 쓰냐고요? 기름장을 남는 기름을 소쿠리 같은 데 해놓고 기름만 새로 받아가지고 이 기름장을 새로 한다고 합니다. 재사용하고요. 고추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장도 다시 긁어 모아가지고 고추장도 재사용하고요. 고추는 어떻게 재사용하냐? 고추를 좀 먹다가 남은 거,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먹고 남은 거 있으면 그 고추를 잘게 썰어서 멸치 젓갈에 다시 넣어서 쓴다고 합니다. 자, 보이죠? 상추는 뭐 별것 아니네요. 뭐 저 정도 하면 상추는 다 당연히 다시 씻어가지고 10번이고 20번이고 다시 간이에 깔아서 나가고요. 그래서 고깃집에 하루에 기본 700만 원씩 버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15리터. 우리 집 같은 느낌인데요. 너무 적게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아까 혹시 그 기름장 담아 놓는 거 사진 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저렇게 소쿠리에 기름장이 나갔던 그릇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내리겠죠? 자, 저 채를 빠져나간 건 그러니까 채를 통과 못한 거는 일단 버리는 거고, 그걸 통과해서 저렇게 다른 그릇에 기름이나 이런 게 빠져나가면 그걸 재활용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오 교수님, 진짜 우리 사방 가족 여러분 지금 식사 중이시면 너무 죄송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이에요. 예. 철저한 그 음식 재활용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 제보자인 전 직원의 주장입니다. 주장에 의하면 이게 누구의 지시냐면 사장의 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기에 붙어 있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붙어 있지 못하니까 크게 이제 문제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음식 그 재사용을 하게 된다면 음식을 아낀다라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스라이팅이 돼 있는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직원들이 김치를 새로 담을 때나 된장을 잔반통에 새로 넣을 때만 먹고요. 그 외에는 계속적으로 이 음식을 갖다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예 자기들은 손도 안 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찬을 재사용을 하게 된다면 저게 참 이게 따질 그 이유도 없습니다만은 우선 이 식중독, 장염 일으킬 수 있고 부패 변질할 위험이 있다는데 이걸 다 떠나가지고요. 지금 옛날에 코로나 있을 때는 같은 가족들끼리도 같이 이게 타액을 공유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 속이 별로 좋지 않는데, 만약 이것이 사장 지시였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 식당 문을 닫으려고 아예 결심한 것이 아닌가. 그동안에 많이 찾아줬던 이 손님들을 갖다 그야말로 배신한 행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전 직원분은요, 일하는 동안 죄책감을 느꼈지만 다른 직원들도 그냥 그렇게 하길래 본인도 선지를 씻고 김치를 재활용하고 고추장 양념 다 따로 모으고 하셨대요. 자, 그러다가
아 진짜 이제 이 짓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유명한 고깃집이잖아요. 고깃집 뭐 아무 때나 뭐 늘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왔답니다. 그래서 고깃집이니까 애들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고기 잘게 찢어서 먹어봐고 애들 입에 넣어주고 국물에 밥 말아서 이렇게 야 이거라도 먹어. 이걸 보니까 이 제보자분이 나 도저히 이렇게는 일 못하겠다 해서 그만두고 나왔고, 또 다른 손 그만두고 나오니까 또 다른 손님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마찬가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도 정말 죄송하고 잘못했고 자책감이 드는데 한동안은 그래서 뭐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 집 가지 말아라고 했대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보를 했답니다. 자, 저희가 이 고깃집 사장님 반론도 들어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고깃집 사장은 다른 가족이 30년 정도 운영을 하던 식당을 인수를 받아서 1년 정도 장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가족이 장사를 할 때도 음식을 재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불편했었는데 주방 직원들이 음식이 아까워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짓국은 손님 테이블로 나갔고 재사용을 했지만 손대지 않은 것들을 다시 재사용한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주의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음식이 아까워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지시한 건 아니고 박 변호사님, 네. 본인들이 이걸 버리긴 좀 그렇다 해가지고 본인들이 한 건데 내가 미처 그거를 지도를 못한 건 인정하고 죄송하다. 이게 저는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종업원들이 왜 그럽니까? 집에서도요, 하다못해 집에서도 먹었던 거를, 누가 먹던 거를 버리지 그걸 새로 먹는 경우가 드뭅니다. 근데 영업장소잖아요. 유명한 영업장소. 식당에서 그렇게 한다니요. 일단은 식품위생법에 뭐 이거 상식이지만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음식물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1회면 영업정지 15일, 2회 2개월, 3회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되고, 이거는 행정적 처벌이고요. 실형도 가능합니다. 형사적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입니다. 지금 또 더 나아가서 저는 민사적으로도 손해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책임자는 뭐 이모, 종업원이 아니고요. 이 영업주, 사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납득이 사실 안 됩니다. 상식이잖아요. 음식하는 사람들 기본적인 게 청결인데, 청결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 어떻게 기름장을 새로 합니까? 기름 계속 찍어 먹는 긴데. 자, 저희 PD도 광주에 촬영을 갔다가 지인 추천으로 이 가게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답니다. 예? 그만큼 광주에서 알아주는 맛집 식당이래요. 고깃집. 자, 이 어디냐고 이렇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계속 물으시는데 뭐 그 가게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는 거는 사정은 더 잘 아시잖아요. 자, 하지만 자, 광주 북구청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그 광주 북구청 관계자가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는 그 구청 관계자들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뭐 사장님 말씀 뭐가 됐든 사장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재사용에 대해선 좀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연락 주십시오. 광주 북구청에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7년차 구급대원인 하승원 소방관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응급 환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울산 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수사를 지연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현직 구급대원의 폭행 사건에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낸 울산 소방본부. 1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제보자는 7년차 소방관 하승헌 씨입니다. 예. 지난해 긴급 출동 가셨다가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이 제보하신 소방관분이 여성 환자가 집 치킨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해서 출동을 했는데, 출동을 하고 보니까 이미 여성 환자는 이제 의식을 잃었으니까 구급차로 실려갔고요. 보호자가 남편이 있어서 보호자분을 이제 차에 태워서 이송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물어봤답니다. 혹시 환자분께서 술을 드셨냐고 했더니 대답이 원래는 안 먹는데 오늘은 회도 먹고 치킨도 먹었다. 그럼 술은 먹었다는 말이에요?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답니다. 그럼 원래는 술을 안 드셨는데 오늘 마셨다는 뜻입니까? 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게 원래 술 안 먹는다고 하면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흉기를 사용을 하겠다, 혹은 조폭을 불러서 또 흉기를 쓰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차에 내렸을 때도 계속 폭언을 하다가 심지어는 가슴 부분에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시 하승원 소방관은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지급된 이 바디캠을 몸에 장착하고 있었는데요. 그 상황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만나보시죠. 진정하시고 조금씩 하니까 선생님, 저는 지금 술을 마시고 여쭤볼 뿐이에요. 욕하시면 안 돼요. 일단 진정하세요. 병원에 나왔으니 사람 물어봐야 돼. 일단 들어가세요. 저 보자면 들어가셔야 돼요. 사람들 물어봐라. 개X가 돌아서 가니까. 욕하시면 안 돼요. 술안 먹는다고 부책이야. 지게라고 했네. 일단 욕하시면 안 돼요. 야, 이 지금 뭐하냐, 진정하세요. 아니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네, 처음 욕설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이 제보자는 욕하지 마세요라고 여러 차례 제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급차에서 내린 순간 환자의 남편이 제보자의 가슴을 가격까지 한 겁니다. 제보자는 상황실에 폭행을 당했다라고 무전 보고를 했고요. 현장에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이후 제보자는 울산소방특별사법경찰에게 조서를 작성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폭언, 폭행 영상 증거 등도 모두 넘겼다고 하고요. 당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크게 지치고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잘 수사를 해주리라고 믿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자, 올해 4월, 지난 4월 하승현 소방관이 폭행을 당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수사에 진척이 없더래요. 이에 소방본부에 이의를 제기했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오더랍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 집사람이 아프다잖아요. 자, 대체 어떤 집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당시 하승원 소방관과 소방본부 관계자의 실제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이제 피자 신문 하려고 이제 연락을 했었죠. 그때 집사람이 중환자실에 가 있고 자기는 그 간호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당장 그래 불러서 하는 거는 좀 중환자에서 나오면은 일단 조사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근데 안 하잖아요, 그 후에.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한 달 후인가 다시 또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피해 상황이란 게 뇌사 상태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은 그때 저렇게 이런 말 한다는 게 일단은 안 맞는 것 같다. 아이 우리도 조사하고 싶었지. 근데 그 사람 아내가 아픈데 그 사람 병간호하는 사람 불러다 어떻게 조사를 해? 인지상정인데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이 하승은 씨 같은 경우는 올해 4월에 아니 이미 그 사건이 발생한 게 1년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직접 소방본부 측에다가 이제 문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나왔던 그런 황당한 대답, 가해자의 아내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좀 조사를 하기가 그렇다라는 이런 얘기를 갖다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보자가 아니 나한테는 가해자 조사했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따지니까 그럼 당신은 이 수사 자료 넘겨받고 그러면 할 일을 안 한 거냐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해당 관계자가 뭐 그렇다고 판단되겠네요. 꼭 이 제3자가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또 특별사법 경찰 같은 경우도 이 제보자에게 우리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왔다. 현재 남아있는 기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사를 안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제보자가 해당 그 수사관들을 직무유기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의사를 밝혔는데 그 이후에 놀랄만한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1년 2개월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던 그 수사가 갑자기 2주일 만에 가해자 조사를 해서 검찰 송치까지 됐다. 그래서 이게 아주 일사천리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가해자 아내가 혼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사를 갖다 못했다면 갑자기 요즘 들어와 가지고 이 피해자 아내가 건강이 회복된 것은 아닐 텐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뭔가 이유를 대가면서 조사를 갖다가 하지 않다가 이번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예. 조사가 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수사 문개기 의혹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이상한 소문이 그 소방본부 안에서 돌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 들어보시죠. 본부에 있는 선배로부터 카톡을 한 개 받았습니다. 본부에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냥 임명된 지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3차례 이상 폭행을 당했고 수상하다, 철저하게 조사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요.
너무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람을 구하기 노력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거는 칼로 찔러 죽인다라는 욕설과 폭언입니다. 거기다가 본부에서는 저한테 수상하다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당시에 애가 곧 태어나기로 돼 있었는데 아니었으면 안 좋은 선택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 얘기입니다. 야, 쟤는 출동할 때마다 저렇게 얻어맞냐? 쟤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소방관하고 2번 정도 이렇게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하승원 소방관 얘기로는 본인은 돈 한 번 받은 적 없고 다만 엄벌을 해달라 요청했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런 헛소문들이 퍼져나갔고 돈 때문에 받은 거 아니냐. 본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거 폭행 일부러 유도하는 모습 아니냐 영상?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괴감, 지금 울먹거리는 모습도 있었죠. 자괴감도 들었고 특히 현장에 나가 있는 이 소방관들, 현장에 없는 소방관들이 죽이고 있다. 출동한 소방관들을. 그것 때문에 더 슬프고 자괴감이 든다라고 말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하 소방관은 2차 가해에 저렇게 시달린다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1인 시위까지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헛소문을 내고 사건을 뭉개려던 의혹을 받는 그 수사관들이 승진을 했다. 네, 맞습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미 지난 1월에 사건의 주범으로 보이는 수사관 한 명이 승진을 했다면서 이번 달 초 고소를 당한 수사관 한 명이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지난 18일부터 30도가 넘는 뙤약볕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제보자는 소방본부에선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내가 1인 시위를 하고 있을 때 심사 승진을 당해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규정상 업무 관련 비리자는 승진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해당 수사관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폭행 사건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 1인 시위도 24시간 교대 근무를 마치자마자 피켓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연히도 말이죠.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울산 소방본부에서도 직접 등판을 했다고요. 어제 바로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부분이 존경하는 기자님 그리고 시민입니다. 저는 여기 사실 이 시작할 때부터 이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에게 뭔가 사과를 먼저 아니, 하고 세상에. 존경하는 기자님. 시민 이게 왜 해명 자료가 이렇게 나올까요? 근데 문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에 조사하려고 했는데 아까 들으신 것처럼 그 피의자 아내가 뭐 지금 아팠기 때문에 조사 못했고 올해 4월에 이 피해자 그 소방관이 어려움으로써 해서 이 수사를 시작했다라고 해서 1년이 넘게 끌었던데 그게 결국에는 고의로 이렇게 진행하지 않거나 누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1년 1개월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소방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은 좀 미안하다면서 다시 좀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제보자는 여전히 지금도 소방본부 측에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 교수님이 좀 짧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현장에 있는 소방관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괜히 제보를 해가지고 공론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조직에서 낙인이 찍힌다라고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소방에서 소방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으면 어느 조직에서 보호를 하죠? 예,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수사 안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급을 하고 승진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나 이 조직에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좀 조직에서 확실하게 뭔가를 밀고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빌라 앞 60대 남성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차에 기름이 새고 있으니 나와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손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 물건이 들려 있었는데요. 잠시 후 전화를 받고 내려온 남성과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지고 주변엔 혈흔이 낭자해졌습니다. 오늘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의심의 늪에 빠진 남편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2016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벌어진 사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 3월이었고요. 저녁 8시쯤에 경기도 남양주의 한 빌라에 사는 50대 남성 박모 씨에게 전화가 옵니다. 당신 차에서 기름이 새고 있으니까 나와봐달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얘기 듣고 놀라서 나갔겠죠. 나가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사람, 전화를 했던 사람이 한 손에 둔기, 한 손에 흉기를 들고 갑자기 마구 휘두르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던 어이구야. 겁니다. 이후 주민들은 뭐 술 취한 사람들이 싸우는 줄 알았다라는 거 보니까 상당히 언쟁도 벌였던 것 같은데
이 박 씨는 결국에는 뭐 가슴, 옆구리, 팔, 손목 이런 10여 군데를 찔려서 쓰러졌고요. 아유, 세상에.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사망했습니다. 공격했던 괴한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현장에 혈흔이 있어서 저희가 흑백으로 편집을 한 지금 장면이 나가고 있는데, 아니 저 빨리 잡아야죠. 어? 네, 경찰도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서 범인 동선을 파악했고 12시간 만에 경기도 구리의 한 모텔에서 60대 남성 정 씨를 붙잡았습니다. 체포 당시 정 씨는 수면제 성분의 약물을 복용해서 호흡 곤란인 상태였고요. 방에서는 제초제와 노끈 그리고 빈 소주병이 발견되는 등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걸로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위세척 등 병원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서야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60대 정 씨는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한 남성을 찾아가서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 상간을 의심한 남성에게 당신 차에서 지금 기름이 새는 것 같아요라고 불러낸 뒤에 저짓을 한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사실 뭐 바람을 피웠다라고 한다라도 저것이 어떻게 보면 살인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아, 그럼요.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정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의처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주변인들은 저 사람은 늘 자기 그 부인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즉 어떤 그 애정 문제가 다른 남성과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해왔다는 것이 경찰 진술에서 밝혀졌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부정망상이라고 해서 소위 얘기해서 의처증 어부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소위 편집성 성격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즉 자기가 일단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고 어떤 증거를 들이밀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자기 참고적 조망 수용이라고 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일단 그것을 갖다 믿으면 그다음부터는 일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거기서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을 어떤 자기 아내하고 좀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 사람 우리 마누라하고 바람 피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남성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범행 이후에 모텔에서 검거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 모텔에 가기 전에 또 어딜 들렸다면서요. 자, 이게 살해를 한 이후에 라이브 카페를 들렸다고 합니다. 그 라이브 카페는 뭐냐 하면 그 아내하고 그 자기가 살해했던 사람이 이제 바람을 폈다고 추측하는, 그래서 그 주인이, 라이브 카페 주인이 뭔가 바람을 피게 했다고 이제 본인이 예상했던 그런 어떤 분류를 조장했던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이 트럭에 있는 쳇바퀴로 유리창을 깨고요, 휘발유를 부어서 화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 카페. 그렇죠. 3,49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히기도 했는데, 문제는 라이브 카페 주인한테 이때는 재산상 피해라고 하면 1년 전 2015년도에는 실제로 아내 외도 사실을 물으면서 상해를 가했던 적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 1년이 지금 지났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미 전조가 있었군요. 자, 그러면은 양 변호사님 결국 그거잖아요. 아내 불륜, 그 상간남, 상간 추정남. 이 사람은 상간남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그걸 뭐 조장했다고 의심하는 라이브 카페 사장님까지 다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전부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뚜렷하게 증거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옳은 일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숨진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게 안타깝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카페에 불지른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거 정말 장애를 입히려고 했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운이 좋아서 살아난 줄 알아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 그 카페에 한번 이 카페 주인을 폭행해서 상해 입히고 집행유예 받은 이후에는 이미 아내는 그걸 못 견디고 이혼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혼인 생활은 끝난 뒤였어요. 지금 살인사건 저지른 게. 남이었네요. 그럼. 제가 오 교수님께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자, 박 변호사님. 정말 혼자의 망상에 사로잡혀서 M1 사람을 살해한 이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살인하고 현주검조물 방아죄,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게 범죄가 다 인정이 됐습니다. 특히 증거도 없는데 의심을 해서 아내를 지금 살해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반성도 없고
재범 위험이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는데요. 예.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어허. 2심에서는 정신 감정들을 좀 종합해 보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1심보다는 조금 다운을 시키는데 2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또 그때 카페 주인이 이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반영해서 근데 사실은 1심에 그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면 더 좀 떨어져야 되는데 뭐 나중에는 22년 6개월만 선고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이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의처증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그 2015년도에 정동장애 그리고 불면증 같은 것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정동장애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조울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울증보다 조증, 즉 이렇게 압돼 있을 때가 더 위험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성인 재범 위험성 측정 도구를 갖다가 이게 적용을 해 보니까 실제로 총점이 15점이 나옴으로써 이 그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옳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살해를 해놓고도 나는 잘한 행동이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은 사회로부터의 어떤 격려, 격리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그 필요한 그런 예. 사람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영국입니다. 강을 순찰하는 구명정이 어딘가로 급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서 도착한 곳에서는 계속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까 물에 빠진 강아지 한 마리가 아이고야. 벽을 꽉 붙잡은 채로 두 발로 버티고 있습니다. 세상에. 상체만 겨우 나와 있는 상태인데 잔뜩 겁을 먹은 눈빛으로 아유.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죠. 대원들은 안심을 시킨 뒤에 녀석의 힘이 빠지기 전에 구조할 준비를 합니다. 아유, 어떻게 또 저기서 버티고 있어. 네, 잠시 후 안전하게 구조돼서 배에 탔는데요. 수건으로 대충 몸을 닦은 뒤에 구조대원 품에 폭 안긴 채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땅을 밟은 녀석, 안정을 찾은 듯이 털에 묻은 물을 탈탈 털어냅니다. 곧 애타게 기다리던 가족을 만났다고 합니다. 아, 가족이 있었구나. 네, 산책을 하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3m 아래의 강으로 떨어진 거라고 세상에. 하는데요. 가족들이 즉시 신고를 했고 이 강아지도 잘 버텨준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한 남성이 우통을 벗은 채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손이 남성의 머리채를 꽉 오. 움켜쥐고 있죠. 자, 몸 곳곳은 피가 묻어 있는데 그냥 딱 봐도 심하게 구타를 당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남성이 욕설하고 지금 보이시죠? 발길질까지 합니다. 때리는 사람들 나쁜 사람. 예, 급기야 쏟아지는 폭행과 폭언을 피해 저렇게 차량 밑으로 쑥 숨어버리기까지 왜 했는데요. 저래? 자, 그런데 잠시 후 어. 현재 경찰이 도착했는데 예. 폭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폭행 당한 남성을 체포를 합니다. 왜요? 불쌍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 남성이요, 공원에서 16살 소녀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세상에. 근데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이 이 자를 알아보고 달려들어 붙잡았던 겁니다. 야. 남성이 변명하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일부 시민들이 어떻게 참습니까? 분노하면서 이렇게 응징을 했던 겁니다. 맞아도 쌉니다. 네, 불법 체류자였던 남성 현재 구금됐고요. 성폭행, 강도, 납치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검거한다고 탁 일반 시민들이 패면은 또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예, 깜짝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브라질로 가보시죠. 자, 여자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걷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분홍색 옷을 입은 여성이 다가오는데요. 아이를 향해 자 손을 쭉 뻗더니 스쳐 지나가는가 싶은데 뺨을 찰싹하고 때린 겁니다. 네, 깜짝 놀란 아이 어머니가 따지려고 돌아서는데요. 여성은 미안한 기색하는 없이 다시 한번 그렇게 위협적으로 팔을 휘두릅니다. 왜 저래요? 글쎄요, 뭐 모니에게 원한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아이가 뭔가 미운 짓이라도 한 걸까요? 사실 아무 이유도 없는 그냥 무차별 폭행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황당한 광경을 한 남성이 곧바로 달려들어 여성의 배를 발로 찹니다. 이 남성도 모녀와는 모르는 사이였는데 대신 보복에 나선 겁니다.
자, 어머니가 아이를 달래는 사이 넘어진 여성을 향해 남성은 몇 번 더 발길질을 날리고 또 다른 시민들이 달려와서 이제 상황을 중재하기 시작을 하죠. 오, 참지 않아요. 네, 근데 남성과 싸울 기세였던 여성,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냥 자리를 떠버리는데 누리꾼들은 대체로 남성의 행동을 옹호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똑같습니다. 저 남성 만약에 저기 우리나라였다면 처벌되죠. 다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아, 걱정 마. 어머니는 내가 잘 모시고 갈게. 빠이. 올라. 말이 안 통할 땐 말로 해결하세요. 애기야? 스페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이 뭐야? 플라멩코와 라틴 음악입니다. 플라멩코 들어줘. 내가 있는 곳에 인프라가 생성되는 마이 무빙 인프라. 더 기아 EV3. Kia. Movement that inspires. 낯선 공간 속에서 새로운 나를 만나는 이 광고는 여행 광고가 아니라 바카스 광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려면 이런 힘이 필요하니까. 젊음을 힘껏 마음껏 바카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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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력 올라 올라 힘이 올라간다. 아르기닌 파워. 올라 올라 마시면 힘이 나는 아르기닌 파워. 힘이 올라 날아올라. 약국에서 날아올라.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